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원에 있는 시온 비뇨의학과에 나와 있습니다. 성 빈센트 병원에 오랫동안 너무 훌륭하신 교수님으로 계신 우리 최한석 교수님이 2년 전 1년하고 6개월 됐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원장도 뽑으시고 거의 이 동네 최강자로 군림한 아이쿠. 엄청난 네. 아유, 과찬이십니다. 네. 교수님 조금 더 예, 이쁘게 잘 봐주셔서 또 이렇게 멀리 수원까지 찾아와 주시고 저한테는 영광입니다. 예. 아유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예, 채널에 출연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예, 우리 교수님 채널도 또 교수님의 예, 뭐 병원도 네. 날로 발전하시기를 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네, 곧 네, 시작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요 강의는 대한 비뇨의학 의사회. 의사회 거기서 비뇨의학과 의사회에서 제가 거기서 하신 강의인데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재밌고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재미도 있었고 그다음 이 내용이 되게 좋은 내용이라 제가 꼭 모시고 싶었는데 다행히 아유, 허락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아무튼 저는 뭐 찾아주시니 감사드리고 네. 또 제가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또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거 좀 말씀을 좀 네, 해주실까요? 예, 지난 추계 학술 대회 비뇨의학과 개원 의사들의 학회죠. 비뇨의학과 의사회에서 제가 그때 맡았던 주제고요. 중외제약 트루패스라는 그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중심으로 여러 회원들께 유익한 정보들을 좀 나누고자 했습니다. 강의 제목은 알파 차단제 전립선 비대증 약이죠. 알파 차단제 처방할 때 우리 의사들이 어떤 측면을 좀 더 염두에 둬야 되겠는가? 특히 부작용을 항상 염두에 두고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 부작용 측면에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사실 대부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는 내용일 텐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파 차단제가 우리 비뇨기과에서 거의 제일 많이 쓰는 약인데 너무 좀 부작용을 간과하는 면이 좀 없잖아요. 부작용 발현 빈도가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한 3%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약을 거의 뭐 몇 년 이상 평생 먹어야 될 수도 있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고 또 이런 부작용들이 우리 비뇨의학과에 다시 와서 호소를 하시면 저희가 당연히 도움을 드리는데 사실 부작용이 어지럽고 뭐 코가 막히고 이런 부작용들은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가셔서 그쪽에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전에 먼저 좀 환자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약을 쓰기 전부터 같이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진짜 너무 잘하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약물 이상 반응, 우리가 의사들 또 약사들 뭐 많은 분들이 약을 다루고 있는데 약물은 항상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작용들도 항상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부작용이라고는 하지만 약물 이상 반응이라는 공식적인 표현을 씁니다. 근데 약물 이상 반응은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고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대병원 약물 안전센터 이런 곳에서 약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라든지 또는 뭐 진통제, 마약성 또는 뭐 마취제 해열제 이런 것들이 다들 이상 반응을 많이 보인다고 알려져 있고 또 항생제에서도 상당수의 비율로 이상 반응들을 계속 관찰을 하고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상 반응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실제 우리 미디어 언론이나 TV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고 방송 작가들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간단한 클립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나 약 먹어. 약? 무슨 약? 피나스테리드. 요즘 정수리에 머리가 자꾸 빠져서. 알잖아, 부작용. 잠잠해. 네, 우리 전립선 비대증에서 많이 쓰이는 약들 중에 또 이런 부작용 갖고 있는 약들이 있고요. 상당히 유명한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 잠깐 보시면 얼굴이 왜 그래요? 괜찮아요? 왜요? 전 콜라요. 아니, 너무 많이 부었어요. 어떻게? 아, 생리통이요. 약 먹었어요. 그럼 약 때문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교수님.
뭐야? 야, 응급실 가라 빨리. 괜찮아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요. 나 안 괜찮아. 알레르기 같은데? 오늘 뭐 먹었어? 그거 안 먹어. 어머 이거 네,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아마 생리통이 있으면서 소염진 통제를 먹은 주인공이 아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정도로 심하게 오기도 글쎄요, 이렇게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뭐 아마 저기 소염진 통제 중에 엔세이드 계열이 가끔 알러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문제. 탈모약은 저 발기부전이랑 성욕자 그건 진짜 많이 오는 거. 예, 뭐 평균적으로 뭐 문헌상에는 2%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다들 경험들이 있으실 거고요. 네, 이걸 조금 더 이제 학문적으로 문헌에 나와 있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로 리스크 베네핏 어세스먼트를 고려해서 처방을 해야 된다. 우리말로 그 위험 이익 평가라고 합니다. 뭐 말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약의 효과를 보는 만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 용납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각한 질병에서는 약의 부작용을 참고 써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질병에는 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저절로 나을 수 있는 감기 같은 거에는 부작용이 적은 약물을 선호하고 사람이 죽고 살 수 있는 그런 항암제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다 상식적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마련이 돼 있는데 그 CIOMS라고 의학적인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의를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나온 보고 자료에 의하면 사실 이런 위험 효과 분석에서는 질병의 심각성이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 또는 그냥 단순 예방하는 치료에서 사이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 수준의 차이가 있고 이 차이 때문에 약 처방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된 논문들도 있는데요. 2011년도에 영국에서 나온 논문인데 균형 잡힌 처방의 원칙이라고 해서 중증 질환에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이런 문헌들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의 시간이 지루할 수 있어가지고 재밌는 영상도 하나 준비를 했고요. 위험 대비 효과를 실패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재밌으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이것도 제가 한번 봐가지고. 전 딴짓 하다가 보다가 아 이거다 싶어서 제가 가져왔죠. 네. 그래서 효과가 좋은 선풍기가 당연히 좋지만 왕이 날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재밌자고 올린 거고요.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효과만 생각하다 보면 환자를 잃을 수 있다는 이런 경고를 간접적으로 제가 그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전공의 때 암센터에 갔었는데 네. 저희는 거기 이제 파견 가는데 항암제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응급실에 와가지고 심정지로 네. 돌아가신 분도 한 분. 네네네. 그런 사례들이 다 조금씩 저도 아픈 기억들도 좀 있고요. 우리가 항상 의료인이라면 늘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비뇨의학과 의사잖아요. 이제 비뇨의학과 의사들, 특히 이제 알파 차단제를 쓰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은 어떤 정도의 질병 중증도를 가지고 있나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서울대 은퇴하신 그 가정의학과 유태호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 교수님께서 정리한 책들이 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하는데요. 그 닥터 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질환들은 안 아픈데 죽을 수 있는 병이 있고 사실은 환자들은 되게 힘들고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아픈데 죽는 병은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잘 설명하고 환자들의 질병 인식도를 개선해주고
환자들을 설득해야 되는 이런 질환들이 있고요. 환자들이 불편해 죽겠는데 사실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는 뭐 갱년기 질환, 성기능 장애 또는 과민성 방광, 요실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환자의 수명을 갉아먹지는 않잖아요. 뭐 물론 삶의 질은 떨어뜨릴 수 있지만, 근데 수명을 갉아먹지 않는 이런 질환들을 또 너무 강력한 약을 써서 환자들의 삶의 질을 더 떨어뜨릴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환자들의 만족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비뇨의학과 1차 의료에서는 대부분의 경증 환자가 많고 또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고 장기 처방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환자들을 환자들이 와서 환자 스스로를 고쳐주세요, 날 완치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환자들을 완치시킨다기보다는 평생에 도움을 좀 드리면서 같이 우리와 호흡해 가야 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그냥 도와드린다는 개념으로 가야지 환자들을 완치시킨다고 하면 서로 실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게는 적정한 수준으로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지, 뭐 부작용을 느낄 정도로 강한 약을 오랫동안 쓰다 보면 환자들이 안 옵니다. 힘들어서 안 옵니다. 사실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쓰는 전립선 비대증 약도 그렇고 항콜린제 또는 전립선 비대증에 쓰는 남성 5알파 리덕테이즈 이니비터, 영어를 별로 안 쓰고 싶은데 네, 이제 그런 약들은 부작용을 항상 고려해야 되겠고요. 의사들의 선택지가 많을수록 또 환자들의 상태에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들을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